야, 엄마는 소용없어. 아무것도 돕지 않아. 나나 우리를 힘들게만 해. 나는 시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없어. 여보세요, 엄마. 그게 저희 집은 지금 방이 없어서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수술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다리에 힘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 병원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요즘 몸이 안 좋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도 참았죠. 아들이 힘들까 봐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근처 찜질방이라도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67세 먹은 할머니가 수술하고 나와서 찜질방을 가야 한다니 이게 내 팔자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아들네 집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30일 안에 나가라. 이 집은 이제 내가 팔 거니까. 며느리 은지가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엔 그렇게 나를 피하더니 이럴 땐 빨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진정해?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진정이 되나? 아들 민수도 허겁지겁 나왔어요. 출근 준비하다 말고 나온 건지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맨 채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사는 이 집 말이다. 명의가 누구 거야? 그게 엄마 명의지만. 그럼 됐어. 나 이 집 팔 거야. 너희 30일 안에 짐 싸서 나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내가 아파 죽겠다고 신음할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지금은 눈물이 주르륵 나오네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뭘 잘못했냐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해 줄까?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아들네 집을 빼앗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되찾기로 한 거죠. 원래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들이 제일 자랑스러웠거든요. 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올해 67세고요. 인천 남동구에서 4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들 민수가 28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버텼죠. 민수는 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효자였거든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게. 그래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그 말 믿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반찬 가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줬고요. 다행히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붙었죠. 등록금이 비싸긴 했지만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민수 서울대 붙었대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정말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있게 느껴졌죠. 대학 4년 내내 민수한테 용돈도 넉넉히 보내줬어요. 다른 애들처럼 알바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거든요. 반찬 가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생각하면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 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방학 때 집에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방학엔 인턴십 해야 돼서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래? 그럼 엄마가 서울 올라갈까? 아니야, 엄마.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어. 그냥 집에서 푹 쉬어. 그때부터였나 봐요. 아들과 거리가 생긴 게 그래도 뭐 공부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죠. 졸업하고 민수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이제부터는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취직하고 1년쯤 됐을 때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거든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김은지, 20대 후반의 예쁘장한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밝고 활발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구나 싶었죠.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백화점 쇼핑백을 건네는데 나중에 보니 꽤 비싼 화장품 세트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신경 쓰다니 괜찮은 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죠. 엄마, 나 은지랑 결혼하려고 해. 괜찮지? 그래, 좋은 일이지. 엄마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그때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은지가 요구하는 게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신혼집은 서울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민수 오빠 회사도 거기 있고 제 회사도 가까워서요. 강남이라고? 거긴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하지만 아들 신혼집이니까 좋은 대로 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래, 얼마나 하는데? 전세로 3억 정도면 괜찮은 데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3억이라니. 그게 작은 돈인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결혼인데,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무안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숨이 푹 나왔어요. 3억이면 반찬 가게 10년치 수익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에 가게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겨우겨우 3억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요. 그래, 잘 됐다. 엄마는 그것만 봐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또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 집안은 원래 예단을 좀 푸짐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단까지 준비하라고. 이미 전세금만 3억을 냈는데요. 하지만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신부 집안 체면도 있고 아들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은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예단을 준비했어요. 금반지에 목걸이에 얼마를 들였는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결혼식 날 민수와 은지가 행복해 보이길래 그래도 위안이 됐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웃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신혼 한 달쯤 됐을 때였나요?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 인테리어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세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낡았어. 인테리어? 그거 돈 많이 들잖아. 엄마, 우리가 살 집인데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은지도 매일 불편하다고 그래. 또 돈 얘기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부부가 편하게 살아야지 싶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또 5천만 원이에요. 이미 3억 넘게 들어갔는데 또 5천만 원이라니. 엄마, 우리 둘이 벌면 갚을게. 조금만 빌려줘. 결국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집까지 담보로 잡혔죠. 이러다 집까지 날리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아들이 갚겠다니까 믿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돈 갚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빌려준 돈 말인데 엄마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명절이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했어요. 추석 때 민수네가 인천으로 내려왔거든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민수야, 어서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그런데 은지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왜 이렇게 좁아요? 계단도 가팔라서 올라오기 힘들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사는 집이 이래서. 민수 오빠, 우리 저녁만 먹고 서울 올라가요. 여기서 자기는 불편할 것 같아.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 은지가 좀 예민해서 그래. 우리 저녁만 먹고 올라갈게. 그날 저녁 내내 은지는 음식 투정만 했어요. 어머님, 전 기름진 음식 잘 못 먹거든요. 샐러드 같은 거 없어요? 아, 미안해. 엄마가 미리 물어볼 걸 그랬네. 에휴, 됐어요. 그냥 조금만 먹을게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거의 손도 안 대더라고요. 속상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식사 끝나고 민수가 화장실 간 사이 은지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거실에서 하는 말이 다 들렸거든요.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 집이야. 완전 시골집이야, 시골집. 낡아서 냄새도 나고 빨리 나가고 싶어 죽겠어. 오빠한테 일찍 가자고 해야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40년 넘게 산 집을 그렇게 말하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임신했어. 우리 아기 갖게 됐어.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그래도 손주 소식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엄마, 은지가 몸조리 잘하려면 집이 좀 넓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집이 좀 작거든.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뭘 달라고 할까? 그래서 말인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아파트를 사? 전세 살고 있잖아. 엄마, 애 낳으면 전세는 불안하잖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집 하나 있어야지.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손주가 태어날 집인데 안정적이어야겠죠. 얼마나 필요한데.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 1억 정도만 보태주면 될 것 같아. 1억, 또 1억이에요. 이미 3억 5천을 댔는데 또 1억이라니. 하지만 손주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가게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작은 반찬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아들 때문에 팔아야 했죠. 집을 팔아서 1억을 민수한테 보내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갚을게.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알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임신 중에도 은지는 이것저것 요구가 많았어요. 태교 여행 간다고 돈 보내달라. 산후조리원 예약한다고 돈 보내달라. 끝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 2끼만 먹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손주 태어난다는 소식도 민수한테서 문자로만 왔어요. 엄마, 딸 낳았어. 이름은 서연이야. 축하한다.
엄마가 올라갈까? 아니야, 엄마.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이라 사람 만나기 힘들대.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끝나고도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손주 돌잔치 날 처음으로 서연이를 봤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민수 어릴 적 꼭 빼닮았어요. 서연아, 할머니다. 할머니가 누구게 안아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은지가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님, 서연이 낯을 가려서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겨드릴게요. 돌잔치 내내 손주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어요. 멀찌감치서 지켜만 봐야 했죠.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손주 한 번 안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왼쪽 가슴 쪽에 뭔가 뭉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동네 작은 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유방의 혹이 만져지는데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유방의 혹이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민수야.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가슴에 혹이 있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뭔데요? 심각한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 한대. 그래요? 그럼 엄마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기 엄마가 병원 간다는데 프레젠테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내가 아들을 위해 집까지 팔았는데 아들은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음 주에 큰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혼자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환자들은 다들 가족이 같이 와 있더라고요.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고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 모습들이 부러웠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유방암 위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방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암이라니. 나한테 암이 생겼다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기니까 아직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엔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 유방암이래. 뭐라고요? 엄마가 암이요? 응. 이기래. 빨리 수술해야 한대. 엄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은지한테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 은지한테 물어본다고. 자기 엄마가 암인데 왜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죠? 1시간쯤 지나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수술 날짜 잡아드릴게요. 서울 큰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들이 챙겨준다니까요.
고맙다, 민수야. 엄마, 그런데 제가 수술날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은지가 갈게요. 은지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에 온다고요. 민수는 안 오고. 민수야, 그래도 넌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은지가 엄마 잘 챙겨드릴 거예요. 결국 수술 날에는 은지만 왔어요. 수술 전날 은지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 들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가 못 와서 제가 왔어요. 그래, 고맙다. 민수는 일 때문에 바쁘다며. 네,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그 말투가 왠지 거슬렸어요. 회사 일이 아픈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은지는 휴대폰만 봤어요. 저는 수술 전 검사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은지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은지야, 미안한데 물 좀 떠다 줄래? 네. 대답은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움직이길래 제가 직접 일어났어요. 어머님, 직접 가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미 복도까지 나갔는데 뭔 소용이에요. 그냥 제가 떠다 마셨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병원 식사가 나왔는데 금식 지시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은지가 먹으라고 했죠. 은지야, 네가 먹어. 엄마는 내일 수술이라 금식이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은지는 병원 식판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쓰더라고요. 에휴, 이게 뭐예요?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러더니 배달 앱을 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치킨 시켜 먹을게요. 어머님은 못 드시죠. 금식 중인 환자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겠다고요? 배가 고픈데 냄새라도 맡아야 하나 싶었어요. 은지야, 그럼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어때? 에이, 귀찮아요. 여기서 먹을게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이미 주문을 끝낸 뒤였어요. 30분쯤 지나서 치킨이 왔어요. 병실 안에 치킨 냄새가 확 퍼졌죠. 옆 침대 환자분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보호자도 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그래도 병실에서는 어머님, 제가 배고픈데 어떡해요. 저도 사람인데 먹어야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은지는 치킨을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손도 안 씻고 그대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또 휴대폰만 봤어요. 저녁이 되니까 은지가 하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재워야 해서요. 그래? 그럼 가봐. 고생했어. 네,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전 못 올 것 같아요. 서연이 어린이집 보내야 해서요. 수술 당일에도 안 온다고요. 그래도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 돌봐야 한다는데요. 알았어. 조심히 가. 은지가 나간 후에 옆 침대 보호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일 보호자 없이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일 때문에 못 오고 며느리가 손주 돌봐야 한대요. 에고, 그래도 수술인데. 제가 내일 좀 도와드릴게요. 처음 보는 분이 더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수술이 무섭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혼자라는 거였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밤새 옆에 있어주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링거 꽂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전화는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서요. 문자 한 줄. 그게 전부였어요. 수술은 4시간 걸렸대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특히 수술한 쪽 가슴이 너무 아팠죠.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도, 은지도. 한참 뒤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응, 방금 깼어. 다행이다. 엄마, 죄송한데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항암제를 맞으면 구토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머리는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은지가 병문안을 왔어요. 수술 후 3일 만이었죠. 어머님, 어떠세요? 아프네.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그래요. 힘내세요. 전 오늘도 일찍 가봐야 해요. 서연이가 엄마 찾는데요. 30분도 안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나마 온 것도 민수가 보내서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집에서 잘 쉬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검진 받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오늘 퇴원하는데 짐이 좀 많아서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죄송한데 오늘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결국 혼자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거운 짐 들어서 상처 부위가 쓰라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쉬었어요. 하지만 쉴수록 외로움만 커졌어요. 아들은 전화 한 통 없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2주가 지나서 다시 서울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팠어요.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수네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 검진받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니, 검진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룻밤만. 엄마, 잠깐만요. 은지한테 물어볼게요. 또 은지한테 물어본대요. 제 아들 집인데 왜 매번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5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비밀번호는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요. 은지가 지금 밖에 있는데 1시간 후에 집에 들어간대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요. 1시간을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벤치라도 있으면 앉아서 기다리겠는데 아파트 복도에는 앉을 곳도 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근처에서 시간 보내다가 갈게. 네,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11월 날씨라 쌀쌀했어요. 얇은 외투만 입고 왔던 게 후회됐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은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인데 지금 집 앞에 있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다 보니 시간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0분만요. 30분이 또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술한 몸으로 2시간 넘게 밖에서 서성이니까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결국 2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은지가 나타났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걸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일이요? 친구랑 차 마신 게 일인가요? 괜찮아. 들어가자. 집에 들어갔어요.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요.
방이 마땅치 않은데 은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세탁기 옆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서 자라고? 네.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어서요. 서연이 방도 있고 저희 방도 있고 여기밖에 없어요. 창고방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도 났죠. 이불은 여기 있어요. 알아서 펴시고요. 전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수술한 몸으로 2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는데 겨우 들어온 곳이 창고방이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민수가 퇴근했는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민수와 은지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어머니 오셨어. 응, 창고방에 계셔. 창고방에. 거긴 좀 그렇지 않아? 달리 방이 어딨어. 갑자기 오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신대. 그래도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힘들다고. 요즘 서연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모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셔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을 뿐인데.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내일 엄마한테 일찍 가시라고 할게. 빨리. 오늘 재워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하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고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 암 수술하고 힘든 몸으로 왔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우니까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세제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팠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챙겨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 때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벌써 가세요? 응, 엄마 일찍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배웅도 없었어요. 그냥 현관문 앞에서 인사하고 끝이었죠. 기차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 사람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집 사는 최숙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언니, 그때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최 언니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해준 것들, 수술 받은 것, 창고방에서 잔 것까지 최 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수술한 엄마를 창고방에 재웠다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참아야지. 참긴 뭘 참아. 영수가 너 이러다 죽는다. 정신 차려. 최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영수가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변호사요? 왜요? 너 아들 내 집, 내 명예 아니야? 그거 다시 찾아야지.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그 집은 제 명의였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고요. 증여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냥 아들 믿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둔 거였죠. 언니, 정말 변호사 만나볼게요. 다음 날 최 언니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사정 들었습니다. 서류 좀 볼게요. 아들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명의가 맞네요.
증여 계약서는 작성 안 하셨고요. 네, 그냥 아들 잘 되라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뒀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님 재산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처분하실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가 팔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께 환자 방치나 학대 같은 정황도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암 수술하고 힘들 때 그때 일을 얘기하다가 또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주더라고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이런 경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게요. 30일 내 퇴거 요청으로요. 정말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어머님 집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내가 왜 참고만 있어야 해? 내 집인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창고방에서 보낸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들었던 민수와 은지의 대화. 오늘 재워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뭘 감사해야 해. 내 돈으로 산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걸 감사해야 한다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요. 진짜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저번에 너희 집 갔을 때 말이야. 엄마가 좀 서운했어. 뭐가요? 창고방에서 잔 거. 그리고 이 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린 거. 아, 그거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방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사과도 없이. 민수야, 그래도 엄마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은지도 힘든데 엄마까지 신경 쓰라고 하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렸어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돈 말이야. 엄마, 그거 왜 또 그러세요? 다 갚을 거예요. 언제? 나중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민수야, 나중이 언제야? 5년째 나중이라고만 하잖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갚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민수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가 빌린 돈 얘기하는데 짜증을 낸다고요. 알았어.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곧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30일 내 퇴거 요청이라니. 그대로야. 30일 안에 나가렴. 엄마, 미쳤어요? 우리 보고 어디 가라고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어떻게 친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친엄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는 친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뭘 잘못했냐고. 수술한 엄마를 이 시간 밖에 세워놓고 창고방에서 재우고 병원에서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그게 네가 아는 효도냐? 그건 은지가 또 은지 탓이야? 너도 똑같았어. 엄마 수술날 회의가 더 중요했잖아. 민수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는 잘한다고? 민수야, 그 말 몇 번째 하는 거야?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엄마, 그리고 말이다. 엄마가 너희한테 준 돈도 다 갚아. 전세금 3억, 인테리어비 5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1억, 총 4억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 엄마,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30일 안에 집에서 나가고 돈도 갚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은지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어디 가라고요? 서연이도 있는데. 서연이 얘기는 하지 마. 너희가 서연이 생각했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아플 때 제가 병원도 갔잖아요. 병원 가서 휴대폰만 보고 치킨 먹은 거 말하는 거야?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환자 앞에서 치킨을 먹어. 금식 중인 환자 앞에서 은지가 할 말이 없는지 한참 침묵하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어머님, 제발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다 어머님께 받은 건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면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30일 주는 거야. 그 안에 알아서 해. 30일로는 부족해요. 집을 어떻게 구해요? 그럼 찜질방이라도 가봐. 아니면 너희가 날 보냈던 그 창고방 같은데 가보든가. 은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와 은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연이까지 데리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 그렇게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용돈? 민수야, 엄마가 내 용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건 말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였어. 근데 너희는 안 그랬잖아. 걸릴 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대했잖아. 은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철이 없었다고. 은지 씨, 당신 30대 중반이잖아. 철이 없는 나이가 아니지.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수술한 엄마를 창고방에 재운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는 건 핑계야. 마음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어. 서연이가 제 다리를 잡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른들 일이야. 민수가 다시 애원했어요. 엄마, 그럼 집은 포기할게요. 대신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전세금이라도 빼서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데 30일로는 부족해요. 안 돼. 30일이야. 더는 없어. 엄마, 그리고 민수야. 내가 너한테 해준 돈 4억 5천. 그것도 잊지 마.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 돈까지 받으시게요? 당연하지. 빌린 건 갚아야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언제까지 갚을 건지 계획서 써서 보내. 한 푼도 안 받으면 나도 소송 걸 거야. 은지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건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너희가 너무한 거야. 하지만 어머님도 자식인데. 자식? 나한테 자식 대접해 준 적이나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은지가 울기만 했어요. 돌아가. 이제 할 얘기 없어.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3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변호사가 그러더라. 결국 민수네는
그날 밤 돌아갔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최언니가 찾아왔어요. 영수가 어젯밤에 민수네가 왔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그래, 잘했어.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언니, 근데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뭘 할까? 당연히 너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일주일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강남 쪽 아파트라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대로 5억 2천에 팔렸죠. 계약하는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파신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엄마, 그리고 돈 갚는 것도 잊지 마.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 네. 전화를 끊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30일이 지났어요. 민수네는 겨우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세를 구했다고 했어요. 전세금도 모자라서 은지 부모님한테 손 벌렸다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 한 번 가봤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요. 다 빼셨어요? 네, 엄마, 다 뺐어요. 민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은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래, 조심히 가. 엄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건 너희한테 달렸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모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지 친구예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지 친구요. 무슨 일이지? 무슨 말씀이신데요? 어머님, 사실 은지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요. 무슨 문제요? 은지가 어머님 수술 후에 병간호 안 한 얘기가 병원 커뮤니티에 올라갔어요. 그게 회사까지 퍼졌거든요. 제가 올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그때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이 올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회사가 의료기기 회사잖아요. 환자 돌봄이 중요한 회사인데 항암 치료 중인 시어머니를 방치한 직원은 이미지에 안 좋다고 인사팀에서 압박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은지가 어떻게 됐는데요? 자진 퇴사 권고 받았어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죠.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었죠.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동네 아는 언니였어요. 영수가 민수 회사 잘렸다는 얘기 들었어? 뭐라고요? 응. 거래처에서 민수가 어머니한테 한 짓 알고는 거래 끊었대.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큰 손해봤다고 해고됐다던데. 민수가 해고됐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수가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잖아. 네,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민수와 은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은지도 회사 그만뒀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달라고요. 지금 와서.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서 해결해야 해.
힘들겠지만 이게 어른으로 사는 거란다. 답장은 없었어요. 아마 실망했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는 단단해져야 했어요. 그날 집을 판 돈으로 인천 월미도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2억 정도 주고 샀으니까 3억 2천이 남았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최언니가 놀러 왔어요. 와, 영수가 집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그치,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결단력 있게 잘한 거지. 최언니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뭐 하고 싶어? 응?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하고 싶은 거 없어?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을 생각해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평생 반찬 가게만 하고 아들 키우느라 바빴으니까. 그럼 이것저것 해봐. 동네 문화센터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최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다음 주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배웠어요. 특히 그림이 재미있더라고요. 어머니, 소질 있으세요. 첫 작품치고 정말 잘 그리셨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게 참 좋았어요. 가끔 같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눴죠.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며느리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암은 재발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네, 요즘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오늘 검진 받았는데 상태 좋대. 진짜 다행이다. 봐봐. 스트레스가 병을 키우는 거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급여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달랐고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은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 그래도 저희 다시 기회 주실 수 있으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어. 네, 알겠어요.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가끔 안부는 물어도 돼. 하지만 돈은 더 이상 못 도와줘. 네, 자, 엄마. 알겠어요. 돈 더 이상 안 바랄게요. 그냥 가끔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경계는 분명히 했어요.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요가도 꾸준히 하고 그림도 계속 배웠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들과 친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녔어요. 부산 해운대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갔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가본 곳들이었거든요. 영숙 씨,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요? 보여주세요. 사진 속 제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67세 할머니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그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회 하는데 작품 내시겠어요? 저요? 제 그림이요? 네, 어머님 그림 중에 바다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던데요. 제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니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전시회 날 정말 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작은 그림이었지만 제목표도 달려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가 지은 제목이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잘 그리셨네요. 파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즘은 매일 쓰고 있었어요. 오늘 내 그림이 전시회에 걸렸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이뤘다. 이제야 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돈 달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했고요. 엄마, 서연이가 유치원 졸업했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어. 네. 엄마 보고 싶어 하던데. 한번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거기 안 가. 보고 싶으면 너희가 여기로 와. 네, 알겠어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다음 주말 정말 민수네 가족이 왔어요. 서연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손주는 역시 예뻐요. 서연아,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와 은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요구하는 것도 없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머님, 집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래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됐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너희는 너희 인생 잘 살아. 네, 어머님.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나아졌어요. 민수네가 돌아간 후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최 언니가 문자를 보냈어요. 영수가 오늘 민수네 왔다며. 어땠어? 응, 괜찮았어. 거리 두니까 오히려 좋더라. 그럼 됐다. 이제 너 행복하게 살아. 응, 언니, 나 이제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날 밤 또 일기를 썼어요. 자식은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됐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67세에 시작하는 나의 인생. 늦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을까? 그림도 계속 배우고 싶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도 더 사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평생 아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쓰면서 살고 싶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김영숙, 이제 네 인생 살아.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요. 더 이상 미안함도 없고, 구속도 없어요. 아들에게 미련도 없어요. 가끔 민수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지만 예전처럼 제 모든 걸 주지는 않아요. 적당한 거리, 그게 서로에게 더 좋더라고요. 어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님,
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치예요. 완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병을 이겨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예쁜 장미를 한 아름 샀죠. 어머니,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오늘 좋은 소식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거실에 놓으니 집안이 화사해졌어요. 그날 저녁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자유롭다. 67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물결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됩니다. 이제 저의 인생에는 봄날이 찾아왔어요.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니까요.